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38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 문제이고 발표는 김현구 교수님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국경이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이론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 공동체들이 제각기 다른 삶의 양식과 전통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특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보편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한국화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김현구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주장들과는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지 오늘의 논쟁점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피츠버그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고 성균관대 행정학과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한국 행정학회 회장직을 수행할 때 사회과학의 한국화 문제를 한국 사회학계의 화두로서 제기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문제를 천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 사회과학에서 우리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론의 보편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의 보편성, 특히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의 이론의 보편성에는 서구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런 패권적인 굴레가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지성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런 굴레가 비서구권에 특히 씌워져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 굴레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머리말에서 학문적 성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편성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 실체에서 밝혀진 보편성을 확보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론화 역량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학문적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이 이론화 문제를 논의해온 역사적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본 다음에 연구 목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적인 것이 곧 보편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 보편성이나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동양에서도 중용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용 제20장에 하늘의 도, 이 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도리 5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2가지, 박학과 신문,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는다는 것, 지식을 얻는 1차적 근원이죠. 여기서 학과 문이 어우러져서 학문이라는 용어가 성립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널리 배운다라고 하는 박학이 어떤 면에서 보편성과 연관은 됩니다만은 개념화된 보편성은 아니죠. 서구에서는 근대 지성사를 거치면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과 이론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학문에서 보편주의라는 관점은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가 바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통용된 것은,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19세기 서구 패권주의가 바로 하면서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 중세 때 말하는 그런 중세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조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 질서를 지배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 보편주의라는 것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헌팅턴 같은 정치학자는 운명 충돌에서 비서구권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서구적 이념이 바로 서구 보편주의다.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구적인 것이 곧 보편이다 하는 서구 보편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토대 개념으로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그 서구 보편주의를 서포트하기 위한 토대 개념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론의 본질적인 속성이 보편성이기 때문에 서구의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이나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일단 보편성을 믿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론의 경험적인 속성인 적실성과 보편성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자의식을 깨우치게 되고 또 토착화나 한국화와 같은 자중거화를 위한 학문적 노력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선 사회과학계에서는 1970년대에 토착화 담론이 사회과학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성사에서는 주로 인문학적인 역사학이나 철학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게 학문이 지성계를 지배해 오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사회과학이 학문 분과로서 분리되어 나오고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사회과학이 1970년대에 학문적인 어떤 깊이를 좀 더 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가속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화라는 용어가 들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화는 토착화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분화된 상태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왜 이론을 만들지 못할까? 이런 어떤 의식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한국화라는 용어가 등장되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한국화가 토착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관해서는 명쾌한 논의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토착화와 차별화된 한국화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19세기가 절대주의 시대라면 20세기는 절대주의 해체의 시대고 21세기는 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볼 때 이 다원주의가 보편성의 면에서도 다원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히 다원주의 시대인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토착화와 차별화된 그런 한국화론이 확산된 것입니다. 연구 동기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이 자아중화와 즉 토착화 한국화를 위한 논의가 주로 역사적, 문화적, 때로는 이념적인 그런 논거를 가지고 그것도 단편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한국화한다,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학문의 본질이 뭐냐 하는 본질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논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서구 보편주의적인 관점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보편성의 고정관념을 분석적으로 해체를 하고 그것은 이제 이론의 개념과 요건, 이론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 개념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기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새로 정립된 어떤 보편성 개념에 의한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보편화 적어도 논리를 재정립하는 문제를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또는 시적인 운유법이죠. 운유법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인 맥락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대권적 서구 보편주의를 극복하고 또 한국화의 인식론적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론을 정립하는데 이러한 그 인식론적인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이 논문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의 실체 분석인데요. 이념의 개념과 보편성, 요건과 보편성, 기능과 보편성을 검토한 다음에 보편성 개념의 실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성은 그런 이론을 정의할 때, 이론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릴 때 보편성이 정의적 속성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여기서 그럼 제가 논의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후기 실증주의자인 이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인식론적 기초로 해서 중범위 수준의 과학적인 이론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성과 관련된 요소를 사회과학자들이 이론을 정의할 때 보편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관련된 용어로 제일성, 유니포멀티죠. 그 다음 일반론, 추상화 또는 설명도 일반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껏해야 보편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성이죠. 우리가 흔히 학문의 본질은 이론에 있고 이론의 본질은 보편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회과학도 분명히 독자적인 학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성이라는 용어 또 기존의 그 개념을 이론의 정의적 속성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이론의 요건 또는 이론의 평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훑어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형성적인 요건으로 이론의 내적 일관성, 검증 가능성, 전제명시성, 간결 제약성, 또 기능적 요건으로 설명력, 예측력, 확장력, 교시적 가치, 휴리스틱 배열류. 이 형성적 요건이 기능적 요건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의 기능과 보편성, 보편성이 이론의 중요한 기능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 이론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설명, 예측, 통제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활용을 해서 연구 기능으로 이걸 연구 문제를 형성하고 설계를 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하죠. 이론의 기능이 과연 보편성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중추적인 기능인 설명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과학적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일반화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냥 편의상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컨대 한국 정치가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정치는 지역 감정 때문에 당리 당략 때문에 좀 더 포퓰리즘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상적인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설명은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설명 일단 칼 햄펠의 법칙 포괄형 설명 방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일반론 어떤 법칙 원칙이 제시되어야 되죠. 예컨대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이므로 정당의 민주화가 정치 발전의 관건이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조건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계보 정치가 한국의 현대 정치를 지배해왔다. 그 다음에 계보 정치의 정략주의는 민주적 가치보다는 당위 단약을 앞세운다. 계보 정치의 권위주의는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계보 정치의 중앙 집권은 시민에 의한 시민 정치에 역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칼 햄펠의 법칙 포괄형 설명 중에 귀납적 형식의 설명입니다. 이 연역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이 L이 일반론이 법칙이 통계적 일반론일 때는 이 구조가 귀납적 설명이 됩니다. 귀납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의 정도, 개연성을 밝히는 데 불과합니다. 이론적 설명이 보편성을 담보하는가 하는 걸 한번 연역적 설명과 귀납적 설명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논리 구조 면에서는 연역적 설명이나 귀납적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다 연역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입증 방식, 현대적 논리로 따지면 연역적 설명은 확정적 논증입니다. 즉 결론에 대한 전제의 지지가 절대적이지만 귀납적 설명은 비확정적 논증, 결론에 대한 전제의 확률적 지지입니다. 피설명함, 설명되는 것은 연역적 설명은 아주 확실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귀납적 설명은 개연성에 불과합니다. 사회과학 보편성은 적어도 설명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의 사회과학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기존의 보편성 개념으로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서구의 근대적 사유로서 보편성과 보편주의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타당성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왔습니다.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어떤 지배의 정당화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 지성계에서 문명화에 요구되는 보편타당한 가치와 지식과 역사가 존재하는데 서구가 바로 그 거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보편성이죠. 그것이 과잉 보편화된 이념적인 기초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서구적 보편성이 19세기 후반부터
문명 초월적인 보편성으로 분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선 기본적으로는 서구 우월주의에 의한 편파적 보편주의죠. 이건 뭐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이미 많이 논의된 얘기입니다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 서구 문명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그런 서구 학자들의 우월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도구적 이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다음 장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화이트 맨스 버든이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서구적인 그런 패권 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 역사주의, 이제 이항 선생님 역사주의를 역사 개성주의와 역사 법칙주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역사주의는 역사 법칙주의입니다. 이 과학주의가 이제 특히 과학 단일론, 자연과학 중심의 과학 단일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실증주의나 과학주의가 상당히 비서구권의 학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서구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신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것이 또 과학주의에 의한 과학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민주의는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탈식민주의 정서가 기류가 그러면서 상당히 명분을 상실했죠. 역사주의도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월스타인 같은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서구 문명의 보편성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서구인들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역사주의도 허구성이 최근에 와서 드러나게 된 거고, 다만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 단일론적인 과학주의가 서구 보편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보편성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면도 있지만 서구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보편성이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면도 있지만은 상당히 지역적 특수성, 문화적 특수성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논지의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서구 보편주의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보편주의가 기세를 부리다가 20세기 초반에 문화 상대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아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보편주의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는 요인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지성자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반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떤 시대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대주의에서부터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로 가는 그런 시대 정신의 변화로 가는 것이, 여기서 서구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맥락 초월적인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상대주의는 적어도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은 하되, 그러나 어느 정도의 또 보편성, 보편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그런 좀 완화된 문화 상대주의,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이념을, 대한 이념을, 서구 보편주의에 대해서 대한 이념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이 맥락 조건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보편성이 맥락에 따라서 조건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성의 어떤 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맥락에 따라서 조건 지어지는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다원 보편주의입니다. 이 다원 보편주의는 보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편적 보편주의의 보편과 또 문화다원주의의 다원, 이 두 가지가 함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추이론이라는 게 조금 핵심 개념인데, 중추이론이 뭐냐 하면은, 중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 이론의 전형인 맥락 조건적인 이론 중에서 중추성이 높은 이론 또는 맥락 초월 이론을 말합니다. 이 중추이론이 다원보편주의의 어떤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과 과학혁명론의 패러다임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조금 대비를 해보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체계, 학문의 중거 틀이죠. 근데 중추 이론은 입증된 주요 이론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따라서 보편성의 이념이 자연과학의 보편성은 정통 보편주의, 소구 보편주의가 사실 정통 보편주의 행세를 하는 거죠. 정통 보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학은 다원 보편주의를 이념합니다. 이 서구적인 보편성, 자연과학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보편성이라면은 사회과학의 보편성은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이론의 개념, 요건, 기능에서 보편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성을 자연과학의 보편성에 적용되는 탈명락적이고 엄격하고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성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특수들을 포괄하는 사변적 개념입니다. 보편성은. 그리고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개체들을 포괄하는 경험적 개념입니다. 이론의 변증법 어떻게 전개되는가? 일단 두 가지 도메인이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삶의 현실, 생활세계가 있고 하나는 삶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거죠. 삶의 이론은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보편적 현상이 특수한 형태로 표출된 보편적 특수하고 또 그 보편적 특수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적 특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이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특수 현실의 창을 통해 가지고 보편의 이론으로 특수의 현실을 추상화하는 거죠. 그럼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편의 이론을 가지고 개별적인 특수로 구성화하는 과정이 이론. 이 구상화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문 활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세팅에서 이론의 한국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디멘션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화의 본질을 이론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과 현실의 중거틀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의 보편적 이론화입니다. 한국에 있는 현실의 보편적 이론화다. 여기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국적이라기보다는 뭐 국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맥락적 이론이 배태된 맥락적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좀 효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응해서 쓰는 거죠. 한국화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을 잘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 이론을 외부 현실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서구의 근대 학문을 우리가 들여와서 처음에는 토착화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국화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한국화가 농익게 되면은 세계화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한국화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토착화라는 용어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착화 우리가 뭐 서구 이론 그대로 갖다 뺏겨 쓰고 모방하지는 않고 우리한테 맞췄으니까 토착화라는 용어는 이미 60년대, 70년대 때 그렇지만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화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 우리도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화라는 용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단계 그런 단계에 넘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한국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특수라는 용어를 해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편적 특수는 이제 보편으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보편이 먼저 있으니까 보편 자체의 규정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특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보편적 특수는 보편적인 현상이 특수한 형태로 표출된 사례, 즉 보편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해결의 이성 간지 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목적론적 개념을 도입한다면은 이론의 변증법에서는 지성의 예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정신, 그 학계를 지배하는 학문 정신. 한국화의 경우에는 자중고 의식을 저는 학문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이론의 변증법은 포코의 제도적 개체론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 철학과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역사철학적인 어떤 거대 담론이나 목적론적인 그런 주장이 현실 적합성이 없다, 경험적인 적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전체론적인 관점보다는 개체론적 관점이 상당히 지배하는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포는 기본적으로는 개체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개인의 행태를 통해서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설명하긴 하지만은 조지 호만스와 같은 심리적 환원주의처럼 극단적인 개체론이 아니라 개체론을 주장하면서도 그 개체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개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 제도라고 하는 상황 논리를 상당히 또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변증법의 지성의 예지는 바로 이런 제도적 개체론, 전체론적인 학문 정신도 중시하면서도 또 그 연구자 개인의 행태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론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도 보편적 이론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좀 그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학적으로 좀 서구 보편주의에 세뇌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봐야 기껏해 한국에 뭐 특수한 이론 만들지 무슨 보편 이론을 만들겠어, 이러한 생각이 집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포퍼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라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세계를 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 특화적인 맥락 이론의 그물을 일단 던지고 봐야 됩니다. 던지고 봐서 그것이 입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보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한국적인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우리의 보편적 특수를 구성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중범위 수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론에는 뿌리 이론도 있고 줄기 이론도 있고 가지 이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패러다임급의 어떤 거대 이론을 접근하기보다는 적어도 중범위 수준의 경험적 가지 이론에서부터 출발하자.